안녕하세요. 저는 김옥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제 이름을 대면 잘 모르지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욕쟁이 할매네 생선 가게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거예요. 욕쟁이라는 별명과 달리 입은 걸어도 마음까지 모질지는 못해서 덤도 많이 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슬쩍 생선 몇 마리 더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별 보고 가게 문 열고 밤별 보고 문 닫기를 40년. 짠 바닷물에 절여진 생선만큼이나 제 인생도 짜디짰지만 단 하나 금쪽 같은 내 자식 아들 종필이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어느 날 다 큰 처자를 데리고 와서는 제게 인사를 시키더군요. 바로 제 왼수, 아니 며느리가 된 차미연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장사가 잘 돼서 점심 먹을 짬도 없이 바빴습니다. 앞치마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고무장갑 낀 손에서는 비린내가 떠날 줄을 몰랐어요. 땀으로 축축한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는데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놈이 웬 아가씨와 함께 가게 앞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인사드려. 내 여자친구 차미연이야. 제 아들 종필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아들 옆에 서 있는 아가씨의 노골적인 표정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가 선명한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그녀는 시장 바닥에 흙탕물이라도 튈세라 발끝을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고는 제 가게 쪽을 향해 미간을 있는 대로 찌푸리더군요. 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누추한 데까지 어쩐 일이야. 가게 정리만 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갈걸. 제가 멋쩍게 웃으며 고무 장갑을 벗자 아가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미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고왔지만 눈빛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어요. 마치 볼품없는 물건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제가 아들의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이 꼴로 손님을 만네. 일부러 온 거야, 엄마. 미연이한테 엄마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해서. 아들의 해맑은 말에 미연이라는 아가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가게에 진열된 생선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어머님, 평생 여기서 이렇게 생선만 파셨어요? 여기서 이렇게라는 말에 힘을 꾹 주어 말하는 투가 어찌나 기분 나쁘던지요. 네, 덕분에 당신 남자친구 대학까지 다 가르쳤네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그럼. 이 장사로 내 옆에 서 있는 훤칠한 아들놈 키워냈다. 왜? 제 퉁명스러운 대꾸에 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저희 엄마는 백화점 아니면 장 보러 가본 적도 없으셔서 이런 곳은 처음이라 좀 신기해서요. 사사건건 자기 엄마와 저를 비교하며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투. 그게 바로 저와 차미연의 지독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전연을 며느리로 들이는 순간 제 고생길이 다시 활짝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미연과 그 부모는 시종일관 자신들의 격을 강조했어요. 사돈댁은 강남에 작은 빌딩 하나 가진 임대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아니 대놓고 제가 하는 일을 깎아내렸습니다. 사부인께서는 참 생활력이 강하신가 봅니다. 저희는 그런 험한 일은 상상도 못 해봐서요. 비꼬는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들을 위해 참을 인자를 3번이고 4번이고 새겼습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터졌어요. 미연은 제게 보낼 예단은 간소하게 거의 생략하다시피 했습니다. 값싼 이불 한 채와 반상기 세트가 전부였죠.
그러면서 제게는 엄청난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미연인데요. 그래,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종필 씨한테 해줄 예물 시계 말이에요. 저희 아빠가 스위스 명품 시계로 하나 봐두신 게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딸만 시집 보내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받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모양새가 살지 않겠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어머님, 종필 씨 양복이며 구두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척 어른들께 드릴 선물도 좀 챙겨야 하고요. 제가 목록을 쭉 뽑아봤는데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좀 보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돈을 대달라는 요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니. 제가 잠시 말이 없자 미연은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종필 씨한테는 이미 다 얘기됐어요. 어머님이 힘드시면 종필 씨가 따로 대출이라도 받겠다고 하던데. 아들 시작부터 빚쟁이 만들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아들을 볼모로 잡고 저를 협박하는 수법에 기가 찼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내놓았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결국 저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급전까지 빌려 미연이 요구하는 돈을 맞춰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미연은 자신의 친정에 보낼 선물과 자기 오빠의 양복까지 샀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제 아들은 그저 그녀의 격을 높여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보낼 생각에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작은 집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모습을 드러낸 아들 부부. 미연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또 코를 찡긋했습니다. 어머님, 집에서까지 생선 냄새가 나네요. 환기 좀 하시지.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차린 음식을 보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미연아, 와서 전 부치는 것 좀 거들지 그러니? 어머니,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기름 냄새 배면 머리 아파서요. 종필이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연이는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 그냥 내가 도울게. 아들은 결국 제 부엌일을 돕는 게 아니라 소파에 앉은 아내 옆에 가서 과일을 깎아 바치고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애써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 제 딴에는 최고의 음식들로만 준비한 상이었어요. 그런데 수저를 들던 미연이 미간을 찌푸리며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렸습니다. 왜 입에 안 맞니? 아니요, 어머님. 근데 저희 집은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서요. 명절에도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거나 아니면 호텔 뷔페 가거든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은 좀 격 떨어져 보여서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격 떨어진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어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나의 삶과 내가 정성껏 차린 이 음식들이 한순간에 격 떨어지는 것으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며느리를,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말리기는커녕 미연아, 그래도 엄마가 너 온다고 신경 쓰신 건데라며 변명하기 바쁜 내 아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저 며느리와 함께할 날들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를 예감하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린내 나는 내 인생보다 더 지독한 악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명절 상 앞에서 격 떨어진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제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근 것 같아요.
아들 종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미연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어설픈 위로를 건넸지만 그 말조차 제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왜 제 아들만 모르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연은 한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그것이 차라리 평화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사가 제법 한가해서 옆 가게 순이 엄마와 앉아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삐까뻔쩍한 차림의 미연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하필이면 가장 바쁜 점심시간을 앞두고 온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미연은 제 앞에 서서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제 생선 좌판 위에 아무렇지 않게 턱 올려놓았습니다. 비린내가 밴다며 질색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뻔뻔함이었죠.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해요. 여기서 나 일하는 거 안 보이냐? 그리고 그 가방 치워. 생선 냄새 밴다. 제 퉁명스러운 말에도 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니 어쩔 수 없이 찾아왔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전화를 피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 순이 엄마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자 미연은 그제야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랑 종필 씨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살림 합친 지 얼마나 됐다고. 생활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종필 씨 월급, 그것 뻔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걸로 관리비 내고 대출 이자 갚고 제 옷 한 벌이라도 사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해요? 제 친구들은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피부 관리 받고 브런치 먹으러 다니는데 저는 이게 뭐예요? 시장통 좌판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디 가서 기죽고 살아야 하냐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비수였습니다. 제 아들의 부족한 월급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 때문에 자기가 기죽어 산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더군요. 분노로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서 품위 유지하면서 살려면 어머님이 매달 생활비를 좀 보태주셔야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찾아와 생활비를 상납하라고 요구한단 말입니까? 너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내가 왜 너희 생활비까지 대줘야 해?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어머님이 평생 생선 팔아 키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결혼해서 사람답게 사는 꼴을 보셔야죠. 이건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요. 남편 기 살려주는 아내 노릇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 뻔뻔하고 해괴한 논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저희 쪽을 힐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자리에서 더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의 터전인 이 시장에서 더는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결국 지갑에서 빳빳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미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미연은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휙 집어넣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진작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냄새나는 곳까지 올 필요 없고요. 다음 달부터는 계좌로 붙여주세요.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미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허탈하게 좌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저 여자의 남편, 저 여자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미연의 이중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돈을 붙여주기 시작하자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시장 상인회에서 하는 야유회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미연이 어떻게 알았는지 김밥과 과일을 양손 가득 싸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제 어깨를 주무르고 다른 상인들에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이런데 오실 때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더 맛있는 거 많이 싸왔을 텐데. 어머님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미연의 살가운 행동에 제 오랜 동료인 순이 엄마나 다른 상인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옥분아, 너 정말 며느리 잘 얻었다. 요즘 저렇게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니? 아들 장가 잘 보냈네. 이제 고생 끝이고 호강만 남았구나. 칭찬이 쏟아질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가식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얼굴을 저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비키는데 미연이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 몰라. 지금 시어머니 따라 무슨 야유회 왔는데 완전 시장판이야. 늙은 아줌마들 잔뜩 모여서 시끄러워 죽겠어. 그래도 어떡해, 이미지 관리해야지. 저 영감탱이들한테 잘 보여야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거든. 응. 내가 좀 연기를 잘하잖아. 이따 저녁 때 백화점이나 가자. 오늘 용돈 받은 걸로 가방 하나 질러야지. 저는 화장실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엄마 영감탱이들 용돈.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제 평생의 동료들을 영감탱이라 칭하고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을 용돈이라 부르며 그 모든 행동이 연기였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더는 그 역겨운 연극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종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퇴근하고 온 아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종필아, 너 미연이 저렇게 버릇없이 구는 거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냐? 엄마, 또 왜 그래? 미연이가 또 뭐 잘못했어? 아들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미연이 시장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일과 야유회에서 보였던 이중적인 행동,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통화 내용까지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종필이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저는 아들이 제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미연이 버릇 단단히 고쳐놓을게, 이런 말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미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뭐,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게 잘못 들은 거라고? 아니, 내 말은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생활비 문제는 사실 미연이가 나랑 상의했던 거야. 엄마한테 부담 주기 싫었는데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미연이가 총대 맨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이 제 금쪽 같은 새끼가 저를 기만하는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엄마도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미연이가 엄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야유회까지 따라가서 싹싹하게 굴었으면 칭찬을 해줘야지. 그걸 또 엿듣고 와서 이렇게 애를 잡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미연이가 엄마를 어려워하는 거야. 결국 모든 화살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제가 며느리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제가 칭찬에 인색해서 이 모든 사달이 났다는 것이었죠.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아, 끝났구나. 이제 내 아들은 온전히 저 여자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그저 돈이나 대주는 귀찮은 늙은이에 불과하구나. 알았다. 그만 가봐라. 피곤할 텐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아들은 무언가 느낀 듯 머뭇거렸지만 이내 엄마 내 말뜻은 그게 아니라라며 변명을 늘어놓다가 결국 현관을 나섰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허수아비 신세가 된 아들을 원망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들의 탐욕으로부터, 저들의 가식과 기만으로부터 나의 남은 인생과 내가 평생 이룩한 것들을 온전히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십 년 된 낡은 통장들과 등기권리증을 모두 꺼내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반격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종필이가 제 집을 나선 뒤로 저는 며칠간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아프다 못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40년 넘게 새벽 시장의 찬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팔아온 김옥분입니다. 이까짓 배신감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지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제 가슴 속에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젊었을 때부터 푼푼히 부어온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는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아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을 혹시 모를 노후에 쓰려고 없는 살림에 매달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피와 땀의 결정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가 그 우편물을 들고 은행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 귀신같이 미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고우시네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꿀을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그 가식적인 상냥함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용건만 해라. 바쁘다. 어머나, 어머님도 참. 다름이 아니라 종필 씨 이야기 좀 하려고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은지 영 기운이 없어 보여서요. 제가 남편 기 좀 팍팍 살려주고 싶은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지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들어보자는 심산이었지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미연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필 씨네 부장님이 얼마 전에 시계를 새로 차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멋지더래요. 스위스 명품이라나 뭐라나. 남자들은 또 그런 걸로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잖아요. 우리 종필 씨도 그런 거 하나 딱 차고 출근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럼 일도 더 잘할 거고 승진도 빨라질 거고요. 다 어머님 아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 적금 만기 소식은 필시 종필이가 흘렸을 테지요.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가 얼마짜리인데
어머님도 아시는 브랜드일 텐데 한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에 적금 타셨다면서요? 그걸로 아들 미래에 투자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아들이 잘 돼야 어머님도 호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은 며느리의 탐욕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계좌번호 보내라. 짧은 대답에 미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역시 우리 어머님 통이 크시다니까. 제가 계좌번호 바로 찍어드릴게요. 사랑해요, 어머님. 역겨운 애교 섞인 인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뒤 미연이 보낸 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말없이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백화점 근처에 생선을 납품하러 갔다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나오는 미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새로운 시계 대신 제가 송금한 돈과 맞먹는 가격표가 붙어 있을 법한 악어 가죽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제 아들을 위한 투자는 결국 며느리 자신을 위한 사치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떠들면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악취가 풍기는 생선 상자와 그보다 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제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내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이라는 철학은 사돈댁 경조사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연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사돈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연은 종필이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우리 아빠 환갑인데 허투루 할 순 없잖아. 오빠네는 현금으로 500만 원 한다더라. 동생인 우리가 그보다 적게 할 순 없지. 그리고 친척들 선물도 따로 챙겨야 하고. 미연아, 우리 형편에 500은 좀 무리인데. 무리는 무슨 무리야? 당신 엄마 있잖아.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되지. 사돈 환갑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들의 대화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미연이 일부러 제게 들으라는 듯 제 가게 근처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저녁 종필이가 우물쭈물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돈어른 환갑잔치 때문이냐? 얼마 필요한데? 제가 먼저 묻자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엄마밖에 없어. 미연이 체면도 있고 하니 500만 원만 좀. 저는 말없이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성대한 환갑잔치를 치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종필이가 가져온 답례품 떡 한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시골에 계신 제 친오빠가 몸이 편찮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게는 유일한 혈육이나 마찬가지인 오라버니였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필아, 외삼촌이 병원에 입원하셨단다. 주말에 너희라도 잠시 얼굴 한번 비춰주면 안 되겠니? 오빠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주말에 선약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는 병균도 많다는데 저희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으로 부조할 테니 그걸로 맛있는 거나 사다 드리세요. 그 말을 들은 종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미연이 말이 맞아. 우리가 가봤자 괜히 번거롭기만 하지. 계좌 부르면 부조금 보낼게. 그걸로 해. 사돈의 환갑잔치에는 제 돈 5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면서
제 오빠의 병문안은 선약과 병균을 핑계로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돈의 액수로 관계의 깊이를 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품위이고 격이란 말입니까? 저에 대한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미연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저희 시장 근처를 지나가게 된 모양이었어요. 마침 저는 옆 가게 순이 엄마와 함께 좌판에 앉아 막걸리를 한 사발씩 나눠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저희만의 소박한 행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미연이 차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걸리를 마실 수가 있으세요? 제 친구들이 다 봤다고요. 걔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막걸리 마시는데 그게 내 친구들이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왜 없어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어머님, 제발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마세요. 품이 떨어져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전부 다요. 종필 씨가 왜 회사에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지 아세요? 다 이런 배경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으니 누가 종필 씨를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하나만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부진을 저의 탓으로, 제가 평생을 바친 이 시장과 제 소중한 친구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차미연.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제 싸늘한 목소리에 미연도 순간 놀란 듯 말이 없었어요. 너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봐라.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다 사실이잖아요. 너가 말하는 품위, 너가 말하는 격이라는 게 대체 뭐냐? 내 부모가 가진 돈, 내 몸에 두른 명품, 그게 내 품위의 전부냐? 나는 평생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땀 흘려 정직하게 돈 벌어 자식 키우고 내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 너처럼 아랫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며 남의 돈으로 내 배만 채우는 살보다는 내 삶이 100배, 1000배는 더 품이 있다. 알아들어? 제 일갈의 미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두고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잘나셨는지 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테니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아나무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저 오만하고 무지한 것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와의 격한 통화 이후 제 마음은 오히려 놀랍도록 차분해졌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상처받지도 실망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일 시간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이 삶을 모욕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단골 횟집에 납품할 생선을 손질해 직접 배달을 가던 길이었어요. 횟집 근처에 새로 생긴 예쁜 카페가 있기에 잠시 창밖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연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미연은 무언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듯 손뼉을 치며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생선을 파는 저의 몸짓을 과장되게 흉내냈습니다. 친구들은 뭐가 그리 웃긴지 자지러지더군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람을 타고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창피해 죽겠다니까. 온몸에서 비린내가 진동을 해. 우리 시어머니? 그냥 시장 촌년이야, 촌년. 냄새나고 무식하고 돈만 밝히는.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는지 몰라. 촌년.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미연의 그 경멸에 찬 목소리만이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제 몸에서 정말로 역한 비린내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들고 있던 생선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서늘한 명료함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저는 그 길로 횟집 배달을 마친 뒤 시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평생 가본 적도 없는 화려한 동네였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가장 크고 유명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막 벗고 온 터라 옷에는 여전히 비린내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투박한 제 행색은 그 번쩍이는 사무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중개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머니? 전세나 월세 알아보시게요? 저는 그의 책상 앞에 놓인 의자에 가만히 앉아 들고 온 낡은 장바구니에서 서류 뭉치 몇 개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묵어 누렇게 변색된 등기권 리증들이었죠. 내가 가진 땅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려고 왔소. 중개인은 미심쩍은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넘겨보던 그의 눈이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노량진 수산시장 바로 옆 상업지구 땅이 어머님 소유라고요? 전부 다요?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걸세. 거기에 내 이름으로 사둔 주변 땅도 몇 필지 더 있고. 저는 제가 수십 년간 푼돈이 생길 때마다 사모았던 땅 문서들을 하나씩 더 꺼내 보였습니다. 개발이 되기 한참 전 헐값에 사두었던 땅들이었습니다. 중개인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급하게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이내 경외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땅들 시세가 전부 합치면 어림잡아도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특히 이 시장 옆 상업지구 땅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돈의 액수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저를 촌년이라 부르며 경멸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개인은 어느새 제 앞에 뜨거운 차를 대령하고는 자세를 고쳐 앉아 굽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대단한 자산가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혹시 이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최고의 조용히 살만한 전원주택을 하나 사고 싶소. 한 30억 정도 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돈은 차차 생각해 볼 참이네. 제 말에 중개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억 원짜리 전원주택. 그의 눈에는 제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돈다발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들 종필이를 불렀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종필아, 앉아봐라. 엄마가 뭐 좀 물어보자. 제 진지한 모습에 종필이도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엄마가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시장 일도 못하고 모아놓은 돈도 한 푼도 없게 되면 너랑 미연이는 엄마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저의 진심 어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망설임 없이 엄마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당연히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지. 라고 대답했다면 어쩌면 저는 제 계획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필이는 제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미연의 얼굴과 현실적인 계산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겠지요. 한참 만에 그가 내놓은 대답은 제 가슴에 마지막 남은 미련의 불씨까지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시설 좋은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맞벌이라 엄마를 매일 돌봐드리긴 힘드니까 그게 엄마한테도 더 편할 거야. 요양원.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답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제 가봐라. 제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종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한 가닥 남아있던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 김옥분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시장의 찬 공기에 몸을 떨지 않았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손질하며 손이 부르트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강남의 그 부동산 중개인이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경기도 일대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쪽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단지입니다. 보안이 철저하고 입주민들의 수준도 다들 높으시죠. 중개인은 제 옆에 바싹 붙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집을 설명했습니다. 미연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성공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바로 이런 곳일 테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화려한 대리석이나 수입 가구 같은 것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그런 번쩍이는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저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이 병풍처럼 감싸안은 넓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석조 주택이었어요. 집 안에서는 통유리 창을 통해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고 집 뒤편에는 작은 텃밭을 일굴 만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집 전체를 감싸고 있는 조용하고 단단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지난 수십 년간의 풍파를 보상이라도 해주듯 완벽한 평온함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집으로 하겠네. 제 결정에 중개인과 집주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역시 어머님,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이 집이 사실. 계약하지. 현금 일시불로. 제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3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망설임 없이 현금 일시불로 지불하겠다는 제 말에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허름한 시장 아줌마로만 보였던 제게서 상상도 못한 배포가 나왔기 때문이겠지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의 매수인 칸에 제 이름 석자, 김옥분을 쓰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시장의 상인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오롯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찍힌 제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평생 흙 묻히고 생선 만진 돈입니다. 더럽게 쓰지 마시고 다들 좋은데 쓰시오. 제 말에 변호사도 중개인도 집주인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돈의 액수보다 그 돈에 담긴 제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꼈을 겁니다. 새로운 성의 주인이 된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을 바친 시장과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 욕쟁이 할매네 좌판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장 상인들을 모두 초대해 조촐한 잔치를 열었어요. 비싼 뷔페 음식이 아니라 시장 공터에 돗자리를 깔고 돼지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부딪히는 우리식의 잔치였습니다. 아이고 옥분아, 이게 다 웬일이래? 너 가게 접는다는 소문이 진짜였어? 순이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나 이제 좀 쉬려고. 40년 넘게 일했으면 많이 했잖아.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제 말에 상인들은 모두 아쉬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돈을 보고 접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함께 울고 웃으며 고된 세월을 버텨온 진짜 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봉투들을 그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이거 약소하지만 내 성이야. 다들 자식들 과자값이라도 해. 그동안 나랑 같이 장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모두들 극구 사양했지만 저는 봉투를 그들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밤늦도록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촌년이라 비웃던 며느리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따뜻하고 진한 사람의 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저는 시장에서의 김옥분과 완벽하게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의 주인이자 새로운 삶의 주인인 김옥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의 새로운 성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사를 모두 마치고 새로운 집에 완벽히 적응했을 무렵,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 종필에게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로 이사했다. 저녁 먹으러 오너라. 주소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제 문자를 받은 아들 내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미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사는 왜 했어? 평창동은 또 뭐야? 주소 잘못 보낸 거 아니지? 잘못 보내지 않았다. 시간 맞춰 오기나 해라. 저는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제가 살던 허름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어디 변두리에 작은 빌라라도 얻었을 거라 짐작하고 있겠지요. 평창동이라는 지명에 잠시 의아해하겠지만 필시 그 동네의 가장 후미진 곳이거나 혹은 주소를 잘못 알았을 거라 여길 테고요. 약속한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고급 주택단지 입구의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국산차가 한 대 나타났습니다. 저는 경비실에 미리 연락을 해둔 터라 차는 별다른 제지 없이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잠시 후 제 집의 웅장한 대문 앞에 그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종필과 미연은 눈앞의 거대한 집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여기가 맞다고?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나 봐. 잘못 찾아왔어. 종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은 잔뜩 인상을 쓴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이런 집은 누가 사는 거야? 재벌이라도 사나? 아휴, 창피하게 빨리 다른 데로 가봐.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주소 다시 물어봐.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온 집이 바로 제 집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집의 가사도우미나 정원사라도 된 줄 알았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천천히 대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잠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늘 생선 비린내에 절어있던 시장 옷이 아닌 단정하고 품이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을 테니까요. 엄마. 종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불렀습니다. 미연의 두 눈은 동그래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서 나오세요? 이 집에서 일하세요? 가사도우미라도 구하신 거예요? 미연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역시나 저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뭘 꾸물거리고 서 있느냐? 춥다, 어서 들어오너라. 저는 그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의 입은 다물어질 줄을 몰랐어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넓은 정원. 그들이 평생 잡지에서나 보던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부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양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집이에요? 종필 씨 친구 집이라도 빌리신 거예요? 아니면 설마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의 상식선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들을 넓은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에 가장 크고 편안해 보이는 안락 의자에 여왕처럼 앉아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넋나간 사람처럼 훑어보던 미연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요? 이 집, 누구 집이에요? 저는 찻잔을 들어 향기로운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히기를 바라면서요. 시끄럽구나. 남의 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아라. 남의 집이 아니면 그럼. 보다시피 내 새 집이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쳐다봤고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을 사요. 평생 생선 판 돈으로 이런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래. 평생 생선 판 돈으로 샀다. 너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깨끗하고 정직한 돈으로 내 이름, 김옥분석 자를 걸고 산 내 집이다. 제 단호한 선언에 미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촌년이라 무시하고 경멸했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력가로 변해버린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그녀의 오만했던 머리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악과 혼돈으로 일그러진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긴 연극의 일막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집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 내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들 같았어요. 제가 내온 따뜻한 국화차는 거들떠보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미연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경악과 불신, 혼란, 그리고 희미한 공포까지. 그 오만하고 콧대 높던 얼굴 위로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촌년이라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 했어요. 자, 이제 저녁 먹어야지. 배고플 텐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메뉴는 제가 미리 주문해둔 최고급 한우와 자연산 송이버섯이었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 집이야? 어떡해? 종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내가 내게 거짓말해서 뭘 하겠니? 앉아라. 밥 먹자. 제 말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미연은 눈앞의 최고급 음식들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를 지경인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돈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테지요. 이 집이 30억이면 다른 재산은 얼마나 더 있을까? 내가 그동안 왜 저 영감탱이를 몰라봤을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따위의 생각들로 말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도망치듯 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6시에 제 집의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차미연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절박한 모습이었죠. 저는 일부러 인터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애가 타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CCTV 화면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정원에서 아침 산책을 마치고 나서야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연은 제 앞에 폭삭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며느리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을 기세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무릎을 꿇기 전에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내 집 앞마당 더럽히지 말고. 제 얼음장 같은 말에 미연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쇼는 그만해라. 내 그 역겨운 연기는 이제 신물이 난다. 무슨 일로 이 새벽부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게냐? 남의 집이라는 표현에 미연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새벽부터 근처의 유명 빵집에서 사온 듯한 빵과 케이크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이라도 거르실까봐 제가 사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너가 알기나 하니?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는 너가 이런 걸 살 돈은 어디서 났고? 저는 그녀가 내민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연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제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그녀를 거실에 세워둔 채 저 혼자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물 한 잔 권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제가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오자 미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오만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이제부터 정말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게요. 그녀는 제 발치에 매달릴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제게 비는 이유는 제가 대단한 사람 즉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만약 제가 여전히 시장에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였다면 그녀는 여전히 저를 촌년이라 부르며 경멸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회? 무슨 기회 말이냐? 내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는 말이냐? 제 정곡을 찌르는 말에 미연의 얼굴이 뜨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 왜 내가 허름한 아파트에 살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니?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라. 너가 올 때마다 내 집 공기가 탁해지는 기분이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미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울면서 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 날에는 아들 종필이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서였죠. 그 안에는 최고급이라는 공진단과 캐시미어, 목도리,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필이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미연은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라도 몸보신하셔야죠. 제가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제일 좋은 걸로만 골라왔어요. 이거 드시고 만수무강하셔야 해요, 네. 그녀는 제 옆에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피하며 말했어요. 이거 살 돈은 어디서 났니? 너가 직접 번 돈이더냐, 내 아들 월급 카드로 긁은 것이더냐. 그것도 아니면 지난번에 내가 아들 시계 사라고 준 돈으로 산 핸드백을 팔아서 마련한 것이냐? 제 말에 미연과 종필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시끄럽다. 그 더러운 돈으로 산 물건, 내 몸에 댈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구나. 도로 가져가서 환불하든지 너희들끼리 다 먹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들이 가져온 쇼핑백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제 마음을 사려 했던 그들의 얄팍한 속셈이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그들을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차린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명분이었죠. 그들은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혹시나 제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 새로운 집의 웅장하고 깨끗한 주방에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가장 중앙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메인 요리를 올려놓았어요. 바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생선구이였습니다. 생선구이가 식탁에 오르는 순간 미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린내가 난다며 격 떨어진다며 그토록 질색하던 음식이었으니까요. 종필이 역시 당황한 듯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미연의 접시에 가장 크고 살이 많은 조기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자, 미연아. 많이 먹어라.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구이다. 제가 너가 제일 좋아하는이라고 말하는 순간 미연의 얼굴은 거의 우는 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자 조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와,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선구이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아시고 냄새가 정말 끝내주네요. 그녀는 예전 같았으면 코를 막고 질색했을 생선살을 크게 한 점 발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세상에 세상에. 생선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저는 몰랐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도 비리지 않고 고소하죠? 역시 우리 어머님 손맛은 특급 호텔 주방장님 저리 가라예요. 정말 최고예요.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배우처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생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뼈에 붙은 살점 하나까지 젓가락으로 꼼꼼히 발라먹는 모습이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차가운 미소 앞에서 그녀는 밥 한 그릇과 생선 한 마리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돈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해서 사람의 입맛과 취향까지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멀미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며느리의 어설픈 연기가 연이어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 차례는 아들 종필이었습니다. 미연의 계획이었겠지요. 아들이 나서서 어머니의 정에 호소하면 모질게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어느 평일 저녁 종필이가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온 것 아니냐? 제가 먼저 말을 건네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제대로 처신을 못했어. 미연이가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 때 내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엄마 마음고생만 시켰네.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의 후회가 진심이라 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회는 제가 가진 재산을 알게 된 이후에 시작된 뒤늦은 후회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너는 미연이가 나를 무시하고 내 돈을 뜯어갈 때마다 침묵했고 심지어는 동조했다. 나는 내게 몇 번이고 기회를 주었어.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지 않았지. 엄마,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미연이 말만 듣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도 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미연이 버릇도 내가 단단히 고쳐놓을게. 응, 엄마. 아들은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잘못이 미연이를 휘어잡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 잘못은 내 스스로의 주관 없이 아내의 탐욕에 동조하고 방관한 것이다. 너는 공범이야. 내가 만약 이 집을 사지 않고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다면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 너는 여전히 내게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고 타박하고 있었을 거다. 제 말은 비수처럼 아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역시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더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단독 작전마저 실패하자 며칠 뒤 그들은 새로운 작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미연의 아이디어였겠지요.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표정으로 마치 좋은 제안이라도 하는 것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넓고 좋은 집에 어머님 혼자 계시면 너무 적적하고 위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 빼서 이 집으로 들어와 살면 어떨까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시고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무난 인사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릴 수 있잖아요. 집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다 할게요.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에요?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꿰차고 싶다는 욕망을 조금도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내 평화를 깨뜨릴 셈이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조용히 잘 지내는데요. 어머님 생활에 절대 방해 안 될 자신 있어요. 됐다. 내 평화를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말아라. 이 집의 고요함이 너희가 평생 바친다는 그 어떤 효도보다도 내게는 훨씬 값지다. 그리고 누가 위험하단 말이냐? 이 집은 너희가 사는 그 아파트보다 100배는 더 안전하다. 특히 너희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는 말이다. 제 단호한 거절에 미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불순한 의도라는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주말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니 함께 저녁을 먹자는 이유를 댔죠. 그들은 또다시 일말의 희망을 품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혹시라도 친척 어른들을 소개해주는 자리가 아닐까, 자신들을 가족으로 다시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젊은 부부 한 쌍과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저를 유독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아껴주었던 젊은 채소 가게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제 초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좋은 곳에 저희를 다 초대해 주시고 어서 오너라. 너희가 내 첫 손님이다.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종필과 미연은 허름한 차림의 젊은 부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연의 눈에는 저런 사람들이 여기에 왜? 하는 경계심과 무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젊은 부부를 아들 내외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직접 준비한 푸짐한 저녁상으로 그들을 대접했어요. 종필과 미연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그 젊은 부부와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자, 어서 많이들 먹어. 특히 우리 공주님,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할머니가 우리 공주님 주려고 특별히 만든 거란다. 저는 아이의 접시에 맛있는 음식을 놓아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제게 할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안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종필과 미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장난감 선물 상자를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부부의 손을 꼭 잡고 제 아들 내외가 똑똑히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 앞으로는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주게. 그리고 우리 예쁜이는 할머니라고 부르고. 이제부터는 자네들이 내 아들이고 딸이고 이 아이가 내 귀한 손주야. 이 집 문턱은 너희 가족에게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을 게다.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너라. 알았지? 그 순간 미연의 얼굴이 질투와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시뻘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필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으로 저와 젊은 가족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마음껏 즐기며 새로운 제 손주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가 저 보잘것없는 시장 상인 부부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큰 충격과 상처를 그들에게 안겨주었을 겁니다. 제가 새로운 가족을 드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자 다급해진 미연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사돈 내외를 끌어들인 것이었죠. 며칠 뒤 제 집 인터폰 화면에 미연의 부모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상견례 때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제 직업을 험한 일이라 칭하며 자신들의 격을 내세우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집의 규모와 위용에 압도당한 사돈 내외는 현관에서부터 굽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하셨으면 저희에게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사돈 안쪽 어른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그동안 오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사부인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 저희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격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지만 차 한 잔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오해는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였지요. 제 말에 사돈 내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돈께서 예전에 그러셨지요. 저처럼 험한 일은 상상도 못 해보셨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 험한 일을 평생 해왔고 그 덕에 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곱고 귀하게 키우신 따님은 제가 평생 해온 그 험한 일과 제 인생 전체를 격 떨어진다고 경멸했고요. 그러니 오해 같은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저는 그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사돈 내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뱉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의 평화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 두 분께서도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지 못해 철없는 따님은 두 분께서 직접 데리고 가셔서 평생 품고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의절을 통보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모욕감에 얼굴이 굳은 채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제 집에서 쫓겨나듯 나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까지 동원한 작전이 처참하게 실패하자 미연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거의 발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모욕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욕? 나는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 정말 종필 씨랑 못 살아요. 당장 이혼할 거예요.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그녀는 이혼이라는 마지막 협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뿐인 아들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제가 그 말에 놀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그녀의 뜻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한참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아주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려무나. 네. 미연은 제 뜻밖의 반응에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마침 잘 됐구나. 내 생각에도 내 아들 주기에는 내 그릇이 너무 작고 탐욕스럽다. 어서 이혼 서류 준비하거라. 내일이라도 당장 법원으로 가주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그리고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이 집의 혼수로 해온 것이라고는 내 몸뚱이와 그 오만한 성질머리밖에 없으니 나갈 때도 그것만 챙겨서 나가면 되겠구나. 종필이에게는 내가 더 좋은 여자를 찾아주면 그만이다. 제 단호한 말에 미연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무기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기다렸다는 듯 받아치자 완전히 할 말을 잃은 것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들에게 내릴 마지막 통보를 위해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들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종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이다. 그 집 전세금 대부분 내가 보태준 돈인 거 너희도 잘 알겠지. 계약 만기가 다음 달이더구나.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지요. 나는 그 돈을 회수할 생각이다.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그러니 너희는 한 달 안에 그 집을 비우고 앞으로는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집을 알아보도록 해라. 대출을 받든 월세방을 구하든. 이제부터는 나에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게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기대어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누려왔던 그들에게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죽으라고 한 적 없다. 너희 힘으로 살아남으라고 했을 뿐. 너희는 성인이고 부부이지 않느냐? 내가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구는 꼴이 우습구나. 이제부터라도 진짜 어른이 되어 보거라. 그럼 이만 가봐라. 나는 할 말 다 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필과 미연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은 이제 그들을 완벽하게 배제한 채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비워주어야 할 날짜가 다가오자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제 집 대문 앞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저 CCTV를 통해 그들의 처절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어느 날은 종필이가 빗속에서 몇 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미연이 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듯 일부러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들의 진심 없는 연극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아주 진부하고 얄팍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미연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배를 감싸쥐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아무래도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 제발 이 아이를 봐서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미연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절절하게 제 손주를 외쳤습니다. 종필이는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함께 애원했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CCTV 화면으로 그들의 서툰 삼류 연극을 지켜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속이려는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제 손주라 한들 그 아이를 빌미로 제 재산을 탐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바뀔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대문 앞에서 임신 소동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저는 집안 서재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제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전부 말입니까, 김옥분 여사님?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도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네. 제가 평생 일군 이 집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을 신탁하여
김옥분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처럼 어렵고 소외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동료 상인들에게도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하여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 박종필과 그의 아내 차미연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류분 외에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제 재산이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으로부터도 저를 속박하던 지긋지긋한 인연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마주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대문을 열자 여전히 문 앞에 있던 아들 내외가 희망에 찬 눈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미연이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다고요. 제발. 저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애 가장 차분하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가 내게서 원했던 건 돈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바랐던 건 마음이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제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내 돈은 너희에게 갈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너희의 마음은 내가 받을 생각이 영원히 사라졌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질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어.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문장을 뱉었습니다. 이 집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격은 수십억의 돈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었다. 너희는 그 자격을 영원히 잃었다. 잘 살아라. 아니, 이제부터는 알아서들 살아남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의 눈앞에서 육중한 철제 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잠금쇠가 걸리는 소리가 마치 제 지난했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넓은 거실의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아름다운 정원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제 인생 처음으로 진실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린내 나던 내 인생에 드디어 향기로운 자유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고요 속에서 저는 비로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